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의 훈련에서 함께 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 웅쌤 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서술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라고 정리하는 3강을 쌤과 함께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소설에서 어떻게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들을 쌤이랑 함께 1강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을 볼 때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는 거죠. 누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정리였다면,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 출제 요소인 서술자 작업을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쌤과 함께 이 세 번째 강을 듣게 되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술자, 즉 시점 및 배경과 연계된 문항들을 모두 맞추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다시, 서술상 특징을 비롯 시점이라든가 작품 속 배경이랑 연계된 문제들이 있어야 그 문제들을 모두 맞히는 너희들이 될 거야.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시점 파악의 구체적 방법이라는 요소들을 정리하도록 할게. 자, 많은 아이들이 정리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시점을 파악하는 걸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쌤이 사실 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강에서. 결국은 나라는 것이 작품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가른다. 됐죠? 그러면 나가 존재를 하게 되면 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그것이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를 가른다. 3인칭도 마찬가지야. 나가 없어. 그러면 그나 작품 속 인물들이 나올 텐데요. 그것이 그나 작품 속 인물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전지적 작가로 갈 것인가 관찰자로 갈 것인가를 가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점마다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특징을 보고 이게 시점 문제지를 끄집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문제가 사실은 쌤이 봤을 때 이게 시점 문제인데 아이들은 이게 시점 문제인지를 몰라.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대. 이게 무슨 선택지인지를 모르겠대. 근데 그거는 지난번 시험에서 본 시점 문제야. 동일한 문제야. 그런데 몇 단어만 살짝 바꿔쳤어. 그런데 몰라.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시점에 대한 공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야. 많은 아이들이 소설에 대해서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조금 바꿔놨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되지. 응? 본인이 나는 나 유무 가지고 뭐 시점 파악하는 건 쉬워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소설 속에서 나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그지? 독자는 나가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과 같이 보게 된다. 독자는 나가 나무를 바라보는 걸 보게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만들었어. 뭐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의 우롱이에요. 이게 바로 시점에서 독자가 어떻게 작품을 보느냐, 서술자가 어디서 무엇을 보느냐, 바라보느냐, 그게 시점 문제거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이러고 있더라고. 결국은 시점 문제인데 어떤 건지 알겠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라고. 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공부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개념을 외우시라고요. 단순한 게 안 돼. 자, 그래서 시점을 파악할 때 뭐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쉬워. 첫째는 무엇이다? 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고, 자, 둘째는 무엇이다? 1인称시점이면 나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관찰자다. 1인칭 시점이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이고, 관찰자 시점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죠? 자, 셋째는 무엇이다? 소설 속에서 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령인데, 소설에서 나가 없으면 그냥 전지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관찰자 시점이 학평이나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시점? 3인칭 관찰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있을 수는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나가 없으면 그냥 전자 작가. 나가 있으면 1인칭인데 내 얘기하면 주인공. 아니면 관찰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시점 구분하는 거 연습할 거다. 연습을 하고 각 시점마다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있어. 그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공부한 건 이게 시점이 뭐고 이건 어떻게 찾아요. 이런 것만 딸딸딸 외우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문제가 풀리게 공부를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 그래서 적용을 좀 해드릴 거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야. 흥분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나가 나왔네. 봤어? 나가 나왔네. 1인칭이네. 나는 녹강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 그날 나는 부끄러워하며 선생님은 말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말했어. 애써보지도 않고 덮어놓고서 하면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는 무슨 거예요. 나는 그 뒤 모험은 감당해야 되었고 녹강 속에 다시 한번 갓들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녹강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녹강은 뭐냐면 너희 그 공사 이렇게 하면 또 모르나? 너희들 공사판에서 놀아본 적 있니? 없다고 그러겠지. 쌤만 하더라도 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한 6살, 7살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왜냐면 공사장에 출입을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놨잖아. 출입 못해. 옛날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걸 쳐넣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막 찢어지고 뭐 이렇게도 하고 허술하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나 공사판 같은 데서 이제 공사를 안 할 때는 그 놀거리 왜냐면 놀이터가 없잖아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놀거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런 큰 그 땅 속에 있는 그런 콘크리트 관 같은 거 있죠. 이런 큰 관. 이런 것들을 녹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공사판 같은 데다가. 그런데 이제 주인공 나가 어느 날 이 안으로 이렇게 속에는 얼마나 어둡고 무섭겠니? 이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무슨 뼈조각 같은 거를 봤나 봐. 거기서 이제 깜놀아가지고 에아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죠. 트라우마. 그죠?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있다. 너희들도 있지 않니? 없는데요. 찾아봐. 있어. 자기 나름대로 무서워하는 거. 쌤은 뭐였냐면 이거 얘기하니까 애들이 되게 깜놀하던데. 건포도. 나는 그 건포도가 나에게 있어서 되게 좀 트라우마였어. 건포도를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뭐 그러대. 애들이 나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 다 먹어. 음식이라는 음식 다 먹는데 아직도 건포도 물론 내가 건포도를 이겼지. 언제 그러냐면 중3 때 이겼어. 건포도를 먹으리라 해서 먹을 수는 있어. 지금도 근데 먹을 수는 있는데 좋아하진 않아 당연히. 근데 이제 그때는 아예 먹지를 못했었거든. 여기서 내가 녹강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극복을 해요.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녹강에 들어는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누구나 다 뭐 어떤 아이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곳 올라가는 거. 결국 높은 곳 올라가는 건 이기잖아. 사람마다 다 있어. 조금씩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성장소설이라는 맥락인 것 같아. 성장소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먹을 수 없었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장소설로 연결되는 포인트. 그거를 어떤 구절에서 찾아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맥락이고 그걸 찾는 방법을 내가 지금 밑줄 그어준 거잖아. 나는 녹광 속에서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애써보지 않고 덮어주고 무서워하기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그이가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겨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나왔죠. 그이가 옆에 말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에?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는 아이가 녹강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의 큰 줄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기는 여기서 이제 반 아이들과의 이야기죠. 반 아이들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가지의 맥락이 나오는 황석영의 아울을 위하여. 그래서 이 작품도 당시에 배경이 되어 있던 사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려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시점 파악 방법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천박과 관련돼 가지고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 이건 수능 기출이니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나 찾아. 없죠. 없죠. 금방 찾아야 돼. 보통 나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애들이. 아 미치겠어. 이거 뭐 오래 걸려? 이거 보는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아 장난쳐. 이런 건 나가 아니고. 이건 나이잖아. 아이 미. 금방 찾잖아. 읍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얼마나 쉽게요. 아 재밌어 소설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노인은 인물이 나왔잖아. 아들 내외 나고. 그러나 젊은 hun가미에서 이러고 있었다. 아이들 속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얻는 거다. 그 구경꾼은 어느 날 취발에서는 쭉 보니까 자 민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둥둥거렸고 자 꽹가리 장구 민노인에게는 전혀 개념치 않았다. 인물들이 나오면 인물들의 동그라미 치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인물들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메인 인물이 바로 민노인. 그죠? 그다음에 민노인의 아들, 민노인의 손자 민성교, 이제 손자, 아들, 손자, 며느리. 진짜 아들, 손자, 며느리네. 며느리가 하나 나와. 아들, 손자, 며느리. 이게 인물이 끝이야. 이게 인물이 끝이야. 근데 수능 기출 작품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 왜냐면 수능 기출 작품들, 수능 기출 소설들을 분석해 놓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반드시 또 나오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기출된 작품들을 분석해 놨을 때 앞으로 나올 작품들을 분석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요지가 돼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민노인과 아들과 손자라는 얘네 관계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 행동들이죠, 지금. 이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노인이 예술인이에요. 예인이에요. 혹시 그 집안에 그런 뭐 북치는 사람이라든가 국악하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다. 이런 어떤 예술인들은요. 사실은 가장 1번이 예술이거든. 그지? 혹시 그런 거 있나? 예전에 쌤 외할아버지가 국악인이셔. 국악인이셔. 아따 자유국만 하셨지. 그러니까 뭔가 뭐 가정적이고 뭐 어디 가면 뭐 쉬는 날 에버랜드 가고 막 이렇게 알랑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뭐가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예술적 경지 외에 다른 건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민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 그죠? 본인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이런 가정에는 별로 충실치 못했어요. 그냥 본인이 북치고 예술하느라고 전국 방방을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경제, 가계 같은 것들은 누가 책임졌겠니? 아들, 그러니까 민노인의 부인이 안 나오는데 엄마랑 그 다음에 이 아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건 아들이죠. 아빠가 집에 오질 않아. 놀아주기는커녕 뭐 돈도 제대로 뭐 집에다 갖다 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들과 민노인 간에 우리는 이런 걸 무슨 갈등?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되겠죠. 갈등 고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민노인이 좋을 턱이 있나. 하물며 민노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야? 둥딱 북이거든. 북치는 걸 싫어하겠죠. 근데 민노인은 특히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면 마지막에 진짜 뭐 엄청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술적인 어떤 북치는 능력은 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치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거지. 얹혀 살게 되는데 아들이 민노인을 좋아하겠냐고. 제대로 북을 못 치게 해요. 그러니까 북을 못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손자죠. 손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이 손자가 뭐예요? 탈춤 동아리죠. 탈춤할 때 뭐가 필요해? 북, 장구 이런 어떤 민속놀이, 풍물놀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할아버지 옛날에 되게 잘 나가셨다면서요. 우리 동아리 와가지고 북 좀 쳐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민노인은 갈등을 때리죠. 북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 때문에. 그런데 자기 어떤 예술론 때문에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손자네 학교에 가죠. 몰래 가죠. 그래서 북을 치게 되면서 사건이 이뤄지게 되고 아들 내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우게 되고 결국 손자는 운동을 하면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고 그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이야. 결국은 이 아들 민노인 손자 간의 갈등을 우리가 흔히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민노인의 북이 이쪽으로 여기서 막혔지만 결국은 손자가 북을 쳤잖아. 그죠? 흐르는 북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이라는 요소가 주된 테마였던 거야. 그 주된 테마에 해당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야. 시점파. 그러니까 쌤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한 거야. 그리고 늘 해왔던 거야. 그런데 안 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고 있어. 그거를 하게 해주겠다고. 훈련을 통해서. 그지? 잘 봐.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제. 눈 떠. 눈 떠. 자, 시점에서 제일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갖고 있는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선택지 내용들을 말할 거야. 첫 번째. 나의 심리를 제시하기 쉽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애들이 또 잘 몰라 해. 이걸 다른 말로 바꿨게 또. 주인공의 심리. 예? 서술자의 심리를 제시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예? 나가 있어. 그리고 서술자가 나왔을 때 주인공 시점은요. 서술자의 심리를 제시하기가 쉽겠지. 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은 다른 말로 뭐야? 서술자의 심리를 표현하기 용이하며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또 뒤집을 수도 있겠죠. 뒤집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바꾼 모든 말들이 결국 딱 그 말이구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서술자인 나의 당연하겠죠. 나의 시각이 주되다. 왜?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의 시각이 주되다. 서술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혹은 서술자의 심리의 시각이 쉽고 편하다. 이런 말들이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 다음 나가 등장함으로 독자는 나의 입장에 동조하기가 쉽고 친감이. 동조라는 건 또 뭐야?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가 드러났을 때, 나가 나왔을 때 독자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야. 독자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야. 나가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쉬워 어려워 그러면? 독자는 쉽죠. 왜? 심리를 제시하기 쉬우니까 독자가 파악하기도 쉽겠죠. 그럼 독자와 나와의 관계와 거리는 가까워 멀어? 가깝겠죠. 가만히 생각해. 원리대로 생각해. 이 그대로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그렇겠구나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따라오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독자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친근감을 느끼는 거지. 가까워지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거지. 가까워지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거지. 나의 경험을, 그러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면 독자는 나에 대해서 당연히 뭐도 생겨? 신뢰감도 생기죠. 친근감도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아? 신뢰감, 친근감이 생기면서 동조하기 쉽고 나의 시각이 중요하고 심리지가 용이해지고 편해진다. 이러네. 요 말들, 요 구절들.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찾는 것, 시점 보는 것만 확인하고 그게 어떤 선택지가 나오든 다 정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자고. 됐어? 됐어? 자, 그럼 관찰자 시점은 어때? 이거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와? 관찰자 시점. 주인공의 심리나 의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왜? 관찰자니까 직접 제시가 안 되지. 심리가 직접 제시는 건 뭔데? 주인공 심리, 주인공 시점이잖아. 근데 얘는 관찰자 시점이니까 직접 제시는 안 되겠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 간접 제시된다. 혹은 직접 제시가 어렵다. 직접 제시는 힘들다. 서술자인 나가 제시하는 주인공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그쵸? 심리나 태도를 파악하는데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 이건 직접 서술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객관적 제시가 나왔죠. 당연히 객관적 제시겠죠.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게 된다. 자, 객관적 제시가 많기 때문에 상황과 인물은 독자한테 모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은 이거다라고 그냥 말해버려. 그럼 독자는 그걸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관찰자는 이거다가 아니라 이러이러이러래 해 주변을 말해줘. 그럼 나머지 핵심은 누가? 독자가 파악해야 되는 거야. 독자가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중요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드라마를 너희들 여러분들 아님 내 말 들어봐. 소설 볼 거예요? 영화 한 편 볼 거예요? 했을 때 너희들 뭐 볼 거예요? 당연히 영화요 이러지. 소설은 짜증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니?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는 뭐니? 그게 왜 재밌니 너희는? 그게 왜 재밌니? 야, 등장인물 이렇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있어. 둘이서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자막으로 나와. 에? 영수는 철수를 지금 보면서 떨려하고 있네요. 자막으로 나와. 재밌어? 재미가 없거든. 이게 포인트야. 뭐가 재밌는 거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보면서 막 얼굴 보면서 저기요. 그리고 막 여자 주인공이 보면서 막 이런 표정들 보면서 뭐 저 새끼 좋아하나 봐. 이런 표정들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막 흥분하고 재밌어하는 거잖아. 그게 관찰자 시점이라고. 정리하면 뭐야? 관찰자 시점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거야. 우리는 표정을 볼 수 있고 대사를 서술은 안 나오거든. 쌤 그러면은 소설이 관찰자 시점이 재밌으면 다 관찰자 시점으로 써야지 전적 시점으로 왜 써요? 그건 또 그 나름의 장점이 있죠. 뒤에 나와는 이제 참미책 전적 시점 같은 경우는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요. 인물의 내면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쉽게 말해줄 수 있잖아. 그 나름의 또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 그럼 관찰자의 단점은 뭘까? 사건 진행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많이 써야 되니까. 단 장점은 뭐야? 상상력은 자극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전지적 작가나 1인칭 주인공 상상력은 떨어지겠지. 그 차이를 알겠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영역과 모습들을 같이 적용을 해주고 연습을 해본다면 틀릴 수가 있겠어. 자, 전지적 작가로가 중요하다. 전지적 작가를 잘 정리하면 이 전지적 작가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뭐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는 거나 마찬가지야. 소설자가 작품 밖에 존재함으로 이야기를 작가 마음대로 이끌어가기 쉽다. 이거 선택지에서 애들이 오답으로 많이 찍어. 작가 마음대로 이야가 그럼 독자랑 같이 하냐? 독자랑 서로 뭐 주고받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전지적 작가야. 이 말이 이상하다고 애들이 오답 많이 하대. 이게 있는 말들이다. 시험에 나오는 말들이다. 나왔던 거고 나올 거고 너희들이 함께 할 것들이다. 알겠니? 작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전지적 작가의 특징이야. 독자랑 힘을 합쳐서 하는 거 아니다. 마음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가 쉽겠지. 왜? 전지적 작가니까. 인물의 심리나 의도를 당연히 직접 제시겠죠. 직접 제시한다? 뭐는 떨어지겠니? 상상력은 떨어지겠지. 그죠? 상상력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 써줄게. 야, 상상력. 파란색 안 보이냐? 이걸로 해줄게. 상상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력은 떨어지겠지.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사건의 진행 속도는, 사건 진행 속도는 징행이 뭐냐? 사건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알겠어요? 요 느낌이다. 알겠니? 시점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게 공부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맞출 수 있게 공부해야 돼. 우리는 다 맞춰야 되니까. 알겠니? 배경으로 가자. 자,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배경이다. 그러면 자, 인물 했네요. 인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까지 정리했고 지난 시간 했죠? 갈등, 사건 했죠? 뭐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점 했죠? 배경했죠?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야. 그죠? 배경했어. 첫 번째, 배경은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배경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배경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첫 번째가 배경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배경의 기능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요소가 크다란 말이야. 배경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뭘까란 말이야. 첫 번째 뭐야? 현실성을 부여한다는 거지. 작품 자체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거요. 64년 겨울. 이게 그냥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아니냐? 1964년 겨울. 그죠? 60년대 겨울이라는 거야. 공간은 어디요? 서울이라는 거야. 서울 60년대 겨울 서울에서 선술집.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 포장마차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 오뎅, 참새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오마이갓. 자, 그 안에 들어서면서 불빛, 뭐 이런 뭐 카바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죠. 60년대니까. 그지? 카바이드 이런 건 아나 모르겠다. 이렇게 기름 조그맣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 붙이는 게 있는데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알려주는 게 작품의 현실성이라는 게 뭐야? 이런 60년대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인물들의 행동과 연결이 될 거고,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와 연결이 되면 그게 결국 주제의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 그 주제를 실현시킬 인물들이 존재하겠고, 그 인물들이 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필요한 게 배경이라고. 단순하게 딸딸딸 외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문제화됐을 때 너희들이 맞출 수 있는 근거나 요소들이 필요할 거야. 됐어? 자,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야. 김승옥 소설도 수능이랑 연계성이 조금 있어요. 김승옥 작품이 나오면 현대인들의 의식, 1960년대, 70년대 현대인들의 고뇌나 혹은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대인들의 고뇌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1964년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제시했고요.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가 돼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안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가 나와요. 안이라는 사람, 나가 나오고 등장하는 젊은이들은 사실상 서로 몰라. 서로 처음 만나. 아까 선술집이라고 그랬죠? 선술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표피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겉도는 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 어떻게 하니? 일단 말부터 까죠. 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냐? 야, 너 뭐 요즘 뭐 그래서 이제 뭐 친해지면서 농구하면서 막 어떻다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들이 쉽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죠. 얘가 나 잘해, 얘 왜 나한테 왜 잘해주지? 뭐지? 나한테 뭘 원하지? 이러진 않잖아. 야, 그래 나도 너 잘해줄게. 이러면서 서로 근데 현대인들, 젊은이들 그리고 1960년대 특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잘해주고 이런 건 용납하지 않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매우 표피적이고 겉에 치장적이고 이런 게 조금 존재해. 그리고 그 안에 내면과 고비가 갈등이 매우 클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그려져요. 나중에 주인공의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죠. 그런데 죽었을 때 아니 무슨 말을 뱉어요. 괜히 여기 같이 있다가 얽혀가지고 경찰서나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빨리 이 자리를 뜹시다. 마지막에 이런 아주 무서운 대사래. 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뒤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혹은 그 슬픔을 보여주고자 했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요소와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해결을 해놓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라는 거야. 최서의 홍염이라는 작품은 너희들이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될 시대 중에 하나인데 쌤이 이 강좌 마지막에 시대별 주제별 소설을 쫙 훑어줄 거예요. 최종 파이널에. 그러니까 현대소설 이것만은 알고 그러니까 현대소설 풀 때 이거는 알아야 된다가 1강에서 쳤다면 마지막 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현대소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시대별을 딱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쌤 강좌 10강을 들었을 때 현대소설이 완전히 너희들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할 거거든. 홍염도 거기 하나 들어가. 보면 시대적 상황이라고 그랬네. 뭐라고 나왔어? 백두산 서북편 서간도 한기뚜기. 서간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빨리 이 지도를 더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어디니? 서간도 이쪽에 여기. 중국 쪽.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제강 점기 때 이거 누가 보니까 지도인지 아닌지도 우리나라다 이거 여기 서울이다 서울. 여기 살다가 일로 이주를 해요. 왜? 일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주를 해. 여기 북쪽 서북편 서간도 백두산 근처니까 이 근처겠네. 뭘 알 수 있어? 시대적 배경. 언제? 일제강 점기라는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오리코나라는 개딱지 같은 귀털집 지팡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집이 뭐 그지들처럼 이게 조금씩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배경이 갖고 있는 역할이 인물 행동과 연결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적용해 볼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 문서방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안 나와. 행복해. 먹을 거 풍족하고 좋아.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 여기서 문서방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지주를 어떻게 하죠? 중국인 지주를 도끼로 찍죠. 도끼로 찍는단 말이야. 이런 도끼로 찍는 무서운 행동이 이런 시대적 배경에 대한 암시하고 시대적 배경이 주어진 거하고 행동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배경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네. 무엇이다? 작품 속에서 배경이 하고 있는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주인공 혹은 인물들의 행동의 근거가 되거나 작품 속 주제가 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작가가 하고자 하고 있는 말의 그 뒷받침이 되는 게 배경의 역할들이라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 나왔죠. 백두산 부근 빼어라는 곳,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그걸 떠나 소작인 생활을 했던 시대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 소장농, 주인공 결국은 딸을 잃죠. 먼저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고 딸을 뺏어가죠. 그 중국인 지주, 인간한 중국인 지주가 뺏어가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휙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도끼로 찍을게요. 머리를 찍는 그러한 작품의 배경과 연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 기능적 배경에서 이어진 사건 암시에서는 너희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태준의 북덕방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태준 작품도 정리해 두셔야 될 천연 소설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극성스럽게 추위, 징그럽게 인연보다 무서리 쳤다, 관세 들었다 쭉 나왔는데 나왔죠.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진 것처럼 시커멓게 죽고 말았다. 요건 이제 배경과 관련된 어떤 배경과 관련된 어떤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코스모스가 시커멓게 죽고 말았다. 암시 기능. 우리가 이걸 이제 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또 해드리고 싶냐면 배경의 어떤 모습이 우리 문제 풀 때 제시된 부분들에서 배경의 특정 장면이 아주 좀 분량 자체가 조금 많게 혹은 반복되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서술되고 있다면 그것이 복선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복선으로서 작용하는 기능으로 혹시 나왔다면 그게 문제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배경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비율과 퍼센티지가 그 정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스모스가 시커멓게 죽고 말았다든가 아니면 소설 소나기에서도 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쳤다라든가 이런 배경들, 그죠? 이런 배경들이 암시, 복선의 역할도 있고 갈등에 대한 암시도 있고 인물에 대한 역할도 있고, 그죠? 배경이 하고 있는 기능과 요소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어진 사건 암시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안초시가 죽죠. 그러니까 안초시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자, 코스모스는 안초시의 어떤 죽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안초시라는 인물이지 누가 복덕방을 모르더라 요즘 애들. 참 이게 또 세대 이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은다. 복덕방은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소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복덕방이라서 할아버지들이 주로 있었는데 안초시가 기존에는 구한말에 조금 어느 정도 이름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적응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딸한테, 그것도 그때 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딸한테 돈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말아먹죠. 돈을 날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이제 뭐 사기 구문한데 날리죠. 그래서 결국은 뭘 택해요? 자살을 택해요. 충격적인 결말이죠. 근데 그 자살을 할 것 같다 혹은 주인공 누군가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걸 우리 현대소설에서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복선을 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괜찮죠? 분위기 형성으로 갈게요. 분위기 형성은 너희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있으면 지금 알면 되고요. 바로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그죠? 이역 속의 메밀꽃 필 무렵이고 여기서 달밥은 자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라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금 달밤에 뭐라고 나왔어? 달밤이었으나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 오늘 밤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달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첫사랑. 뭐 첫사랑이라기보다 단 한 번의 사랑이죠. 억세고대개는 단 한 번의 사랑 이야기. 격에 맞거든. 그래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흡옷이 흘리고 있었다. 콩포기, 수도포기, 뭐 푸르게 젖었다. 이런 표현상의 서술상의 특징이 또 소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랑과 연관이 좀 깊겠죠. 누가 허생원과 성서방의 처녀와의 사랑과의 이야기 걸음들 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달밤은 너희들 이제 어떤 기량이 또 하나가 있냐면 배경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 이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막 비가 막 쾅쾅쾅쾅 막 이래.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래? 쌤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이러죠.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 또 그러면 또 어떻게? 쌤 사랑 얘기해 주세요. 또 이러죠. 그죠? 너무 좋으면 좋은 대로. 이런 게 좀 있는데 배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슷해. 그래서 분위기를 형성해 줘요. 사랑 이야기를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여러분 뭐 김첨지가 나왔던 우주 좋은 날 같은 경우도요. 그죠? 아내가 죽고 가난이라는 상황. 작품 처음부터 계속 비가 내리죠. 이게 바로 배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배경 기능에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게 하나 있어.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인데 정리할까요? 그런지도 보름이나 지났다. 산울림 건드려지게 했다. 아침이었다. 새벽녘 잠깐 가는 비가 지났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맞춰 봅시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 위에 있었다. 성기는 그 몸을 하직을 하고 있었다. 자, 무슨 상황인가요? 요 앞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마라는 작품에서 성기라는 캐릭터를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죠. 성기라는 캐릭터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운명 때문에 그 운명을 벗어날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죠? 성기가 개연과 연결이 돼야 되는 썸을 계속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프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인물의 내면에 대한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즉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겠구나. 옆판 하나 맞춰주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작품의 배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거라는 거죠. 비가 지나가고 이제 어떻게 됐다? 유달리 맑았다. 그러면 내 내면에 어떡하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다시 개연을 택해야 돼? 개연이랑 헤어져야 돼?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비가 온다라는 배경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맑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배경이 어떤 역할로 나왔을 때 그럼 이거는 인물들의 어떤 일을 암시할 수도 있겠고 그들의 심리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주제의식과의 역할로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배경 문제를 풀 수 있는 너희들의 목소리가 되는 거야. 중요한 강의였어. 서술자를 보는 것,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연습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야. 단순히 개념만 알고 그냥 내가 외웠으니까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안 되는 거 너희들도 알잖아. 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나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 시점과 관련된 것, 배경과 관련된 것, 어떻게 확인되는지 선생님이랑 정리했어. 실전에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분석하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훈련이 되게끔 노력할 거야. 같이 갑시다. 노력합시다. 다음 강에서 다른 테마로 만날 거고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